크리스의 한국어 팟캐스트. 한국 사람들은 게임을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거의 매일 게임을 했어요. 집에서도 게임을 했고 친구들과 PC방도 자주 갔습니다. 대학생 때 저는 PC방을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임을 자주 했어요. 제 친구들은 대학생 때도 PC방에 자주 갔고요. 요즘은 제 친구들 중에서 게임 방송을 유튜브나 트위치 등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게임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게임을 실제로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게임을 보는 것도 게임을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거겠죠? 한국은 게임을 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주 좋습니다. PC방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게임에 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PC방에 자주 갔는데요.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녁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게임을 했어요. 그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랑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 등 게임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대학생,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게임은 하지 않지만 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방송을 보거나 피파 온라인, 이제 축구 게임인데요. 이 게임 방송을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로도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보는 영상이 축구 관련된 영상이고 그 다음이 게임이에요. 그러면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게임을 좋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다른 할 것이 없어서 게임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학원에 많이 가서 친구들과 밖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유만 있다면 영화나 드라마 보기, 축구나 야구 보기, 집에서 책 읽기도 똑같이 인기가 많아야 하겠죠? 학원 문화가 한국에서 게임이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국인들은 그냥 게임을 좋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싶어 하고요. 지기 싫어해요.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볼게요. 왜 한국인들은 게임을 잘 하고 싶어 할까요? 첫째, 한국 사람들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실제 연구와 통계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옆집이나 같은 반 친구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하고요. 다른 나라보다 축구, 야구 다 잘해야 하고요. 그리고 외모, 말싸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하나 다 지기 싫어해요. 그런 성격이랑 이 게임의 특성이랑 잘 맞아서 게임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둘째, 한국 사람들은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게임 속에서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서 경쟁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콘솔 게임, 이제 혼자 하는 게임인데요. 닌텐도, 엑스박스 이런 게임도 인기가 많지만 이런 게임보다 함께 할 수 있는 MMORPG가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콘솔 게임,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은 게임 BJ 방송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 예전에는 스타크래프트, 지금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다른 인기가 많았던 게임들도 대부분 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던 그런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현재 한국 10대, 20대, 심지어 30대나 40대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게임을 한국에서 아주 크고 중요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게임을 잘 모르면 오히려 사람들과 대화할 때 힘든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 남동생도 친구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게임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20대인데 지금 10대들 그런 현상이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 문화라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여기까지 왜 한국인들은 게임을 좋아할까 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I'm overheated, can hardly sleep at night, doing crazy dreaming. You're the reason why. Hiding by the baby. 안녕하세요. 크리스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평소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스쿼시를 시작했어요. 좀 뛰어다니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한국의 운동 붐, 운동을 많이 하는 요즘 한국인들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 붐, 특히 크로스핏, 클라이밍, 테니스, 헬스 등을 하는 사람들이 3, 4년 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최근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운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 붐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최근 한국에서는 운동과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크로스핏, 클라이밍, 테니스, 헬스 같은 운동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운동들이 왜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운동들의 가장 큰 공통점을 이야기해 보자면 바로 운동 스타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운동 루틴이나 성과를 SNS에 공유하는 걸 정말 좋아하죠. 이게 바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큰 동기 중 하나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SNS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먼저 크로스핏입니다. 크로스핏은 전신 운동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의 운동으로도 몸 전체를 아주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커뮤니티 형성과 강한 동기부여가 더해지죠. 운동 스케줄을 직접 짤 필요 없이 전문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접근성도 정말 좋아요. 다음은 클라이밍. 클라이밍은 레저와 운동이 결합된 활동으로 완등하면 느끼는 뿌듯함이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최근에는 실내 클라이밍장이 많아져서 데이트나 친구들과 함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점들 덕분에 클라이밍은 젊은 층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많죠. 그 다음은 테니스. 테니스는 실내 테니스장이 많아지면서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됐고, 테니스복도 예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장비가 많이 필요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테니스를 치면서 멋진 사진도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운동 스타그램을 하는데도 안성맞춤이죠. 마지막으로 헬스. 헬스는 바디 프로필이나 헬스타그램의 인기와 미디어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개인 목표를 달성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몸매를 관리할 수 있는 데다 자신의 시간에 유연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운동들이지만 모두 자신의 운동 성과를 소셜미디어, SNS에 공유할 수 있다는 공통점 덕분에 더욱 인기를 얻고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 얻은 성과를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독려하며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는 그런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요즘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이런 운동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 이유들을 함께 심층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요즘 세대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어요.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은 자신의 건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해요.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늘어났죠. 건강한 몸이 바로 건강한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예요. 두 번째는 SNS 운동 인플루언서의 등장이에요. 요즘에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운동을 주제로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들은 자신만의 운동 루틴이나 건강한 생활 방식을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이런 인플루언서들 덕분에 운동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도 많고 운동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어요. 세 번째로 일과 생활의 균형, 자기관리, 자신을 보살피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과 자신을 돌보는 것에도 큰 가치를 두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만들었죠. 이처럼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 SNS를 통한 운동 문화의 확산, 그리고 자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운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운동을 통해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건강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한 운동들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운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건강한 삶을 즐겨보시는 건 어떤가요?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저도 아까 스쿼시랑 헬스를 하고 있고 수영도 곧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다른 운동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축구를 많이 했었어요. 운동장에 나가서 뭐 하루에 정말 적으면 30분, 많으면 1시간 정도까지 이렇게 축구를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뭐 규칙도 잘 모르고, 규칙은 알지만 규칙을 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훈련이나 스트레칭도 하지 않고 흙바닥 위에서 축구를 했으니까 뭐 사실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건강에 막 엄청 좋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느끼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또 해본 운동 중에 제가 주짓수라는 운동을 한 2달 정도 짧게 해본 적이 있는데 주짓수 너무 재밌지만 정말 너무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제가 그때 등록했던 체육관에서 좀 멀리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제가 좀 포기를 하게 됐고 말씀드렸던 헬스는 지금 한 4년, 3년 반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하루에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반 헬스장에 꼭 가서 운동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수영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조금 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 때도 아침반에 가서 한 2년, 3년 정도 수영 배웠었어요. 스쿠버 다이빙도 제가 할 줄 알아서 그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수영도 좋아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영 실력이 아주 좋진 않지만 지금 그래도 뭐 물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스쿼시는 15년 전쯤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는데 요즘 살 빼고 싶어서 다시 좀 시작했어요.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게임이라서 집중력도 정말 많이 필요하고 전신 운동이 되어서 체력도 요즘 많이 올라왔어요. 헬스는 요즘 계속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헬스랑 스쿼시를 같이 하면서 체력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운동을 제가 다시 시작하게 된 그리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그런 계기는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건강 걱정을 아주 많이 해요. 뭐 지금 실제로 아픈 곳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정신과 그리고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게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니까 운동이 삶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운동 중에서는 저는 클라이밍은 꼭 해보고 싶어요. 클라이밍은 등 근육이 아주 좋아야 되고 팔 힘도 당연히 좋아야 된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은 좀 살이 덜 빠져서 도전해보지 못하고 있지만 살이 좀 빠지고 몸이 좀 가벼운 상태가 되면 클라이밍은 정말 한번 해보고 싶고 제가 스쿼시를 했기 때문에 스쿼시를 한 사람들이 테니스를 배울 때 조금 더 실력이 빨리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테니스가 요즘 실내 테니스장이 많이 생기면서 밖에 나가서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부담이 적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클라이밍이 좀 더 해보고 싶네요. 헬스는 제가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운동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게 뭔가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 재미도 있고 동기부여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사람이 많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라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리 지르면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최근 한국에서 인기 있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왜 이런 운동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운동 경험까지 여러분께 공유했어요.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운동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저와 공유해 주세요.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또 다음 화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또 크리스의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서 유익한 정보와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I'm overheated, can hardly sleep at night, doing crazy dreaming. You're the reason why. Hiding by the baby.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오늘 또 제 팟캐스트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유익하고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한국인들의 생각, 현재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팟캐스트에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얘기해 볼 주제는 AI와 언어학습의 관계, 인공지능이 언어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해 본 것은 최근에 많은 유튜버 분들이 AI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언어 학습이 필요 없어진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한번 저도 언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 언어 교육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챗GPT와 같은 AI 기술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챗GPT는 자연어 처리, NLP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입니다. 이 기술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그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초기의 인공지능 기술에서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잡한 대화를 이해하고 아주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어요. 심지어 번역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혹시 챗GPT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3.5 버전도 사용해 봤고 4.0 버전도 사용해 봤는데요. 처음에 3.5 버전에서는 너무 복잡한 대화는 이해 못하거나 번역이 좀 이상한 경우가 있었는데 확실히 4.0에서는 거의 정확하게 번역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정말 자연스러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할 수 있다가 제가 써본 소감입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이 언어 학습과 번역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AI를 활용하여서 뭐 습관 관리를 하거나 레벨 테스트를 하거나 또 대화를 할 수 있거나 글쓰기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번역 프로그램은 이미 AI 기술이 정말 많이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AI 기술이 정말 우리 언어 공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언어 공부를 했나요? 그리고 AI가 있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언어 학습은 주로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서 했나요? 아니면 학교에 가서 했을까요? 저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언어 교환 카페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있고, 또 제가 직접 예를 들어서 뭐 중국어를 배우면 중국 친구들을 만들어서 언어 연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뭐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주고 그에 맞춰서 따라가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어쨌든 저의 의지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교사 그리고 학생 직접 만나서 혹은 온라인으로라도 얼굴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언어 교환도 마찬가지죠. 저랑 저의 언어를 배우거나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고 있는 제가 서로 얼굴을 보고 아니면 휴대폰으로라도 스크린으로라도 우리 얼굴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과 발음도 공부하고 문법도 배우고 뭐 언어 교환을 하면서 문화도 배우고 이 사람의 생각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언어를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문법 공부나 시험 공부에 대한 이론을 학원이나 학교에서 뭐 문제를 풀어보거나 수업을 들으면서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언어 교환 파트너랑 얘기하면서 실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표현들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방향,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도 뭐 많이 했어요. 그런 공부. 예를 들어서 책도 많이 읽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 책을 영어로 읽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발표나 또 영화, 드라마를 들으면서 공부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표를 세우고 제가 직접 공부를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공부를 제가 했었죠. 뭐 거기에 사전 정도? 단어 뜻을 찾아볼 수 있는 사전 정도 제가 사용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쨌든 이렇게 매체, 미디어를 활용하거나 혹은 선생님, 언어교환 파트너를 만나서 언어 공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AI 기술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이 언어 학습이 바뀌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생긴 것입니다. 챗GPT는 뭐 밤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침에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상대방의 기분도 없고 수업 시간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할 때 언제나 그 챗GPT에 들어가서 혹은 AI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온 AI 기반 언어 학습 앱들도 뭐 사실 우리가 원할 때 언제나 들어가서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 아무래도 이런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더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수업을 들으면 또 선생님별로 또 뭐 만나는 언어 교환 플랫폼이나 아니면 제가 사는 책 따라 가격이 다 달랐지만 챗GPT 이용 가격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또 언어 학습 앱들도 가격이 옛날에 학교나 학원에 비하면 더 저렴하죠. 마지막 장점이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설정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챗GPT로 제가 공부를 할 때 제 레벨에 맞춘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챗GPT한테 그걸 알려주면 되거든요. 또 뭐 예를 들면 제가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행할 때 필요한 한국어 표현들을 배울 수 있고 제가 제 언어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챗GPT한테 알려주고 그런 표현들은 어떻게 다른 나라 언어로 쓸 수 있는지 저에게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수업에 가면 사실 제가 저보다 레벨이 조금 높거나 혹은 이 수업이 저보다 레벨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앉아서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조금 필요 없는 상황이나 아니면 나에게 별로 필요 없는 표현들도 어쨌든 배워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AI 학습을 하면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최대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AI로 공부를 했을 때 제가 모든 것을 다 정해야 되고 제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저도 영어 공부 AI 어플을 하나 사용해 봤는데 딱 일주일 쓰고 그 다음에는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무래도 저한테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하기 재밌고 제가 하기 쉬운 것만 자꾸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을 잘 하지 않게 되는데 사실 공부라는 건 좀 불편하고 또 내가 어렵고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뭔가 늘고 있지 않다? 내가 잘하는 것은 원래 잘하니까 계속 더 자연스러워지는데 내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잘 못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 번역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영어를 직접 공부해서 영어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데 AI 번역을 이용해서 좀 귀찮으니까 빨리 뭔가 이 한국어를 영어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 빠르게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도 여러분 나라 말을 바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거에 습관이 되면 아무래도 공부를 덜 하게 되겠죠? 공부라는 것이 내가 불편한 게 있을 때 동기부여가 생기고 더 하게 되니까 이런 AI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장기적으로는 언어 공부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좀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단점이 제가 실제로 뭐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어를 배우는 이유나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그냥 일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만나서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문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뭔가 감정적인 교류, 문화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언어 공부를 하는데요. 일단 제가 사람이라서 AI랑 대화를 할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재미없는 공부인 것 같아요. AI로 학습하는 모든 프로그램 다 써보진 않았지만 제가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은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뭔가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재미가 없어요. 원래 공부가 재미없는데 더욱더 재미가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AI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고 아주 좋은 기술이니까
제가 수업을 하거나 수업을 들을 때 활용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저의 공부를 아주 많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대화 연습이나 뭐 발음을 고치고 싶을 때 우리 친구나 선생님들을 찾지 못해서 사실 수업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고 기회가 부족해서 피드백을 못 받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했던 표현 중에서 잘못된 표현이라든지 내가 이 표현이 맞나? 라고 생각했던 표현을 노트에 메모해 두고 나중에 AI에게 이 표현을 물어보거나 하면은 내가 말했던 것 혹은 내가 사용했던 표현들이 잘못되었는지 잘 사용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고요. 또한 내가 글쓰기를 하고 나서 이 표현이 전문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때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AI에게 보여주고 앞으로 공부하면 좋을 부분이 뭔지, 내게 부족한 부분이 뭔지, 내가 사용하지 않은 표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기술이 좋아진다면 AI 기술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기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언어 학습을 할 때 이 AI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전문가분들도 아직까지 인간 선생님 혹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기술 때문에 언어 공부, AI랑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학교나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좀 생각이 달라요. 물론 교육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역할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AI 기술이 선생님들이 하기 싫은 반복적인 업무, 그리고 좀 귀찮은 일들, 혹은 학생들 입장에서도 선생님과 떨어져 있을 때 할 수 있는 공부를 AI가 대체해주고 대신 그 다른 시간에 선생님이나 언어교환 파트너 등과 조금 더 깊은 공부 혹은 자연스러운 이야기, 더 재밌는 학습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AI 기술은 실제로 이 언어 교육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절대 AI만 사용하는 일은 우리가 사람인 이상, 다른 사람과 만나는 세상을 사는 이상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챗GPT와 AI 기술, 그리고 언어 공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저의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듣기 연습, 한국어 표현 연습 많이 하고 있죠? 앞으로 이 대본 스크립트를 여러분과 공유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어떤 주제로 이 공부를 여러분과 팟캐스트를 만들어 나갈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들어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놀러와 주시고 유튜브 채널 구독도, 그리고 스포티파이 구독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overheated, can hardly sleep at night, doing crazy dreaming. You're the reason why. Hid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오늘 또 제 팟캐스트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번 여러분과 다양한 주제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오늘의 팟캐스트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만화, 애니메이션, 원피스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우선 원피스는 일본의 유명 만화가 오다 에이치로 씨가 만들어낸 만화로 1997년부터 연재를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팬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해적왕을 꿈꾸는 소년 루피와 그의 동료들이 끝없는 모험을 펼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루피의 밀짚모자 해적단 동료들 알고 있나요? 조로, 상디, 나미, 우솝, 초파, 로빈, 징베, 프랑키, 브룩,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요즘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동료들이 함께 모험을 펼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밀짚모자 해적단 말고도 각양각색의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아서, 그리고 흥미진진한 이 스토리, 섬의 배경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한국에서는 투니버스라는 만화 방송사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면서부터 큰 인기를 끌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애니메이션 때문에 정말 인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원피스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이후에 그 인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커져만 갔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랬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만화의 한국에서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한국 팬들 사이에서 이 만화가 왜 이렇게 사랑받는지, 그리고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원피스가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는 주요 이유는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들 때문입니다. 루피,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인기가 많죠. 조로 정말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 조로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저도 조로를 정말 진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는데, 또 나미도 너무 예뻐서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적단 말고도 샹크스도 인기가 정말 많죠. 에이스, 흰수염, 검은 수염, 할 것 없이 악역까지 정말 매력적이라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 각 캐릭터들이 다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좀 배경도 전부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그리고 뭔가 나쁜 사람이 있지만 그 나쁜 사람들도 젊었을 때는 뭔가 열정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러니까 완벽한 악역이 없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100% 나쁜 사람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 만화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캐릭터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토리라인 때문에도 인기가 많은데요. 이 원피스의 스토리는 정말 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요. 물론 당연히 루피 해적단이 이기겠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원피스의 스토리, 그 원피스를 찾기 위한 그런 여행은,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측도 하고 예상도 하지만 알 수 없는, 도대체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이 만화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에피소드마다 매력이 있어요. 각각의 새로운 섬, 새로운 동료,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점점 진화하고요. 정말 이 각각의 섬에도 또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끼리 어느 섬 스토리가 재밌다. 나는 어느 섬에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말 정말 스토리가 탄탄한 그런 만화입니다. 이렇게 스토리도 다양하고 색깔도 있다 보니까 이 만화를 읽는 독자들은 정말 내가 루피의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정말 이 만화에 몰입이 잘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만화를 더욱 좋아하는 이유는 주제가 잘 맞아서라고 생각해요. 뭔가 우정, 꿈, 자유에 대한 생각, 이런 주제를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데요. 정말 원피스의 또 다른 중요한 매력 포인트들입니다. 한국 팬들은 성장하는 캐릭터를 아주 좋아해요. 물론 다른 만화지만 원펀치맨 같은 처음부터 강한 캐릭터가 있어도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뭔가 어려움을 겪어서 성장하는 스토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마 모든 전 세계 팬들이 이런 점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만화 속에 있는 주인공들의 모험과 도전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세상의 일 같지만 우리 자신의 인생의 일 같아서 또 뭔가 공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악마의 열매를 사용해서 싸우는 경우나 능력을 사용해서 싸우는 경우는 저희 일상에선 일어나지 않지만 친구의 배신 아니면 정말 그 나쁜 정치인에 대항해서 홀로 싸우는 영웅 이런 스토리는 우리 삶에 부족해서 우리가 꿈꾸고 있거나 혹은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이거나 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피스는 이렇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겪게 되는 실패, 좌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용기,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현대사회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울림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자유에 대한 갈망. 정말 현대사회는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보면 우리는 회사 혹은 가족 그리고 나를 뭔가 내 주위의 가족이나 내 주위의 책임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묶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자유로운 세계로의 갈망, 자유로운 세계를 꿈꾸는 것. 정말 현대 사회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옛날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자유의 가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원피스에서 가장 루피가 항상 얘기하는 중요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더욱더 좋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팬들이 한국 팬들만 이 원피스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투니버스에서 애니메이션을 방영할 때 코요테라는 가수가 부른 여러분들 혹시 김종민 씨라고 알고 있나요? 예능에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그룹이 부른 우리의 꿈이라는 OST가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제가 92년생인데 저보다 어린 한국 사람들은 이 코요테라는 가수가 유명한 곡이 정말 많지만 어린 사람들은 이 우리의 꿈 OST 가수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노래 듣기만 해도 뭔가 가슴이 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말 좋아하고요. 또 이 가수들한테도 레전드 곡이고 또 이 원피스 하면 이 노래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정말 원피스만큼이나 한국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곡이 바로 이 우리의 꿈 OST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화책이나 좀 외국 유튜브에서 누가 제일 인기 많은가에 대한 투표나 이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루피가 다른 나라에서 1등인 것 같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제 주위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조로, 에이스, 로우 이 3명 인기가 거의 루피보다 더 많아요.
뭐 에이스는 이제 만화에서 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요즘 인기가 좀 떨어진 것 같지만 어쨌든 조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루피는 좀 꿈을 향해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선장 느낌이라면 로우나 에이스, 조로는 뭔가 그 더 멋있다. 뭔가 좀 말투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좀 어른스럽고 이런 느낌 때문에 루피보다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저런 가벼운 느낌의 리더보다는 좀 무거운 느낌의 리더들이 더 인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원피스 팬들이 꼭 하는 얘기가 2년 후입니다. 원피스 스토리 중간에 루피 팀 멤버들이 잠깐 헤어졌다가 2년이니까 잠깐은 아니죠. 2년 동안 헤어졌다가 만나는 이 시점이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 이후의 스토리가 좀 지루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도플라밍고가 나왔던 드레스로자 스토리나 빅맘 스토리, 우리 카이도우가 나왔던 와노쿠니 에피소드가 좀 길고 지루하다. 그리고 이 한 페이지에 텍스트, 그림은 너무 작고 글 수가 너무 많아서 좀 지루하다.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아마 정말 글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루피를 제외한 이 해적단들, 팀원들이 많이 안 나오고 조로나 상디는 괜찮은데 남이나 우솝, 프랑키, 로빈, 브룩 역할이 뭐 초파도 그렇고요. 역할이 많이 줄어들어서 좀 재미가 줄었다라는 반응이 많아요. 그리고 원피스 초반에는 정말 열매의 능력 그 자체로 싸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늘섬 에피소드에서 에넬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전기를 쓰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이 캐릭터가 루피는 정말 강한데 루피를 공격할 때는 에넬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루피가 고무이기 때문에 이 고무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설정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그 능력만이 아니라 이런 전략까지 사용해서 싸우는 그런 점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좀 좋아했었는데 점점 만화 뒤로 가면서 이 열매의 매력은 없어지고 뭔가 패기라는 그리고 그 캐릭터의 힘 이것만으로 뭔가 결정이 되면서 좀 재미없어졌다. 뭔가 격투씬이 그냥 센 사람이 이기는 느낌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진 우리 한국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애니메이션은 어떤 것 좋아하나요? 한국에서는 원나블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피스, 나루토, 그리고 블리치 이 세 개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인기가 많았어서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한다. 혹은 이 세 가지가 좀 정말 어느 게 더 재밌냐 이런 느낌으로 원나블이라고 불렸는데요. 블리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개보다 뭐 재미는 모르겠지만 인기가 조금 더 낮은 것 같고 나루토랑 원피스가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둘 다 재밌는데 원피스는 조금 캐릭터 그리고 각 에피소드의 재미가 있고요. 나루토는 물론 나루토도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렇지만 나루토는 어떤 그 하나의 스토리 나루토랑 그리고 사스케랑 계속 싸우잖아요. 그 라이벌 스토리 때문에 조금 더 인기가 많고 그리고 나루토가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에요. 이 원피스보다. 그래서 좀 더 어두운 스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도 원피스보다 나루토 쪽이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이에요. 뭔가 액션 영화 같은 느낌이 나루토.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원피스인데 그런 취향에 따라서 좀 두 애니메이션 뭐가 더 재밌다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다른 만화들 옛날에는 이제 드래곤볼 정말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슬램덩크도 정말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애니메이션 만화로는 코난이나 짱구는 못 말려 같은 애니도 정말 인기가 많았고요. 최근 만화로는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원펀치맨, 원펀맨, 그리고 주술회전 이런 만화들도, 그리고 최애 아이도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작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한국 만화나 한국 애니메이션들도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웹툰도 정말 웹툰 시장도 커지고 있고요. 정말 이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요즘 시대가 정말 뭔가 풍부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원피스는 이렇게 수많은 만화들 사이에서도 한국에서 한동안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런 만화였어요. 오늘 한국 사람들이 만화 원피스를 사랑하는 이유,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 원피스 팬들의 특징 조금 얘기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원피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어떤 에피소드인가요? 어떤 캐릭터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인사이트, 영감을 줬나요? 그리고 다음 주제로 어떤 팟캐스트를 만들면 좋을까요? 네,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I'm overheated, can hardly sleep at night, doing crazy dreams. 크리스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다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접 경험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많이 얘기하고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 본 그런 주제죠. 오늘 좀 진지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국에서 교육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 교육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교육열을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부모님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실제로 살지 않는 동네이지만 마치 사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좋은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학원비로도 엄청난 지출을 하는데요. 제 친구들은 물론 PC방에 가고 놀러 가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학원에 많이 다녀요. 학교에서 고2, 고3이 되면 야자라는 게 있는데, 야간 밤에도 공부를 더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학원을 가거나, 혹은 야자 시간에 학원을 가거나, 또 주말에도 학원에 가는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학교보다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막상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수업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자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떠들거나 만화책을 읽거나 그랬는데, 학원에서도 공부를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학원에 가도 똑같이 별로 집중하고 공부 안 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모든 학생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도 제 친구들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과외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친구들도 솔직히 학생이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돈 낭비,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 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딱히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제 친구들은 저보다 더 이 공부의 압박에 정말 시달렸습니다. 이런 교육 문화, 학원 문화는 정말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국의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을 학원으로 보낼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이 교육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은 투자가 맞아요. 어릴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해서 좋은 결과를 맺는다면 나중에 뭐 연봉을 높이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좋은 연구 결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의 공부 결과가 좋지 않거나 학생들의 공부에 관심이 없어도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학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대학에 가야 취업이 된다.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학교에 무조건 입학시키기 위한 그 길을 준비하는데요. 그것이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학원에 많이 보내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100%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 대학 준비를 하고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 준비를 하고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똑같은 학원, 똑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향이나 잘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찾지 못해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 자기 진로를 제대로 생각해 볼 기회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생각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채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좋은 학교에 가서 뭔가 대학교를 가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으니까 그냥 에너지를 좀 보이지 않는 곳에 쓰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뒤늦게 나는 공부를 별로 잘 하지 못하는구나 혹은 공부에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투자할 시간, 돈,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거든요. 저는 학생들이 대학교 갈 나이가 되어서 20살이 지나서 공부에 관심을 가지거나 혹은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늦은 나이 때 제대로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투자로 보고 있지만 그 투자를 잘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 교육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 교육의 장점은 체계적이라는 점이에요. 똑같은 지식을 효율적으로 빨리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시스템에 잘 따라오면 굉장히 빠르게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눈치도 빠르고 이 흔히 말하는 일머리라고 하거든요. 일을 잘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의 단점은 목적이 없이 이 시스템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목적을 잃거나 내가 배우는 것에 대한 목적을 찾기 시작할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또 실수하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대한민국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저도 역시 수능을 치고 대학에 갔거든요. 제 전공이 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대학교 가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조금 더 제가 공대생인데요. 공대를 간 다음에 보통 이제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연구라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이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세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일이지만 저는 그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빠르게 발견해서 그 불편함을 빨리 해결해주는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물론 기술 개발도 사람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지만 조금 더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면 저는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연구는 아무래도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미래를 보고 10년, 20년 뒤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인데 저는 조금 더 지금 바로 성과가 나오는 일을 할 때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때 제가 훨씬 더 열정을 느끼고 열심히 해요. 그런 저의 장점 그리고 저의 성향을 대학교 가서 알았기 때문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했다고 말할 수 있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정말 독특합니다. 한국에서는 대학 진학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히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20살에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간 다음에 졸업은 쉽게 하고 누구나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취업을 할 때도 대기업을 무조건 선호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얘기해 봤을 때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을 더 선호하는 나라도 많고요. 꼭 20살 때 대학을 가지 않아도 20살 되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이런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 라고 느낄 때 그것을 배우러 대학에 가는 나라들도 많이 봤어요. 한국의 이런 뭔가 정해진 길을 따라야 하는 교육 시스템은 한국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자 단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에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대학을 가는 것이 20살 때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고등학교 때 그냥 짜여진 길을 따라서 공부만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는 조금 더 실수해도 괜찮다. 혹은 진로를 찾지 못해도 괜찮다. 사회 나가서 일을 해보면서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그때 대학에 진학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돈, 시간, 에너지를 더 집중해서 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회의 인식 변화가 정말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국에 살고 계신 우리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한국 친구나 한국 뉴스를 통해서만 접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국 친구가 있다면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깊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 사람의 경험을 한번 들어보면 한국 교육 시스템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보고 생각한 것들 저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 저희 팟캐스트 잘 듣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크리스의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팟캐스트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크리스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왜 사람들은 MBTI에 빠져 있을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MBTI에 열광하는 이유나 그리고 제가 MBTI를 처음 알게 된 계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MBTI, 저의 MBTI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MBTI에 열광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정말 유튜브 그리고 틱톡, 인스타그램에 MBTI 관련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인기가 덜하지만 그래도 아직 MBTI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TV쇼, 예능에서도 MBTI가 빠지면 아주 섭섭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주제 MBTI 얘기해보면서 여러분과
MBTI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MBTI 때문에 있었던 재밌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MBTI를 언제 처음 알게 되셨나요? 저는 MBTI를 예전 친구들과 모임에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 MBTI가 유행하고 있었던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제 MBTI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술자리에서 친구 중 하나가 너는 분명히 ENTP일 거야 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그게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말을 듣고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ENTP라는 MBTI가 나오더라고요. 설명을 읽어보니까 토론을 좋아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또 감정보다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다른 설명들이 전부 저의 성격과 잘 맞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MBTI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코로나가 있을 때 사람들이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이 MBTI 검사 그리고 MBTI 성격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더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MBTI 뭐 모르면 시대에 뒤처지는 그런 주제가 되어버렸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MBTI가 단순히 재미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심지어 직장 내에서도 서로의 MBTI 유형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왜 이렇게 MBTI가 유행을 하게 된 걸까요? 제 생각엔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 다른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져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정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알고 지내지만 실제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친구들과 얘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루 종일 어울려 지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단체가 더 중요한 인생을 살았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을 많이 하는 시대로 되면 될수록 정말 타인에 대한 관심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기회는 줄어들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돌아볼 기회가 더 많아졌고 세상 사람들 모두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알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욕구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MBTI 영어 알파벳 4글자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MBTI가 유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숏폼, 뭐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좀 빨리 뭔가를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과 길게 얘기하고 깊게 알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보다 알파벳으로 빠르게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뭔가 짧은 것을 선호하는 그런 성격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MBTI도 더욱 유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MBTI 덕분에 재밌었던 일이 있었나요? 혹은 뭐 깨닫게 된 것도 있었나요? 저는 재밌었던 일은 친구들 모임이 원래 있었는데 MBTI를 원래 서로 모르고 있었어요. MBTI가 유행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과 모여서 뭐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이미 토론을 한 상태였는데 서로 잘 아는 상태에서 이제 MBTI가 유행을 했고 MBTI 검사를 해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얘기했었던
서로 간의 관계, 뭐 누구랑 누구랑 더 어떤 점에서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MBTI가 믿을만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유형 설명에 따라서 저희 관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친구 모임이 딱 맞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 사이를 더 잘 유지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 다양한 MBTI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전에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근데 MBTI가 유행하고 나서 좀 더 그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MBTI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잘 설명해 놓은 글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적어 놓은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나랑 다른 사람들이 이런 유형, 저런 유형이 있구나.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할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BTI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해요. 물론 MBTI가 단점도 있죠. 사람들을 16가지 종류로 나눠서 너무 쉽게 성격을 정해버리거나 또 뭐 자신의 성격 혹은 타인의 성격을 하나로 너무 빨리 정하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MBTI와 같은 도구는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MBTI 그런 설명을 참고 자료로 두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저는 MBTI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MBTI 말고 한국 사람들 혈액형을 보고 사람 성격을 정했거든요. 혈액형 4가지만 보고 사람 성격을 판단했는데 그것보다는 16개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리고 16개면 제 생각에는 아주 그 자세하게 여러 사람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MBTI에 대해서 10분 정도 짧게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MBTI가 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MBTI와 실제 성격이 잘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의 팟캐스트 재밌게 들으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